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도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9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어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왔어. 그게 어떤 헌정 관례처럼 좀 여겨져 왔었는데 지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얘기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사위원장을 국회 소수당이 맡는 게 원칙상으로 좋긴 하죠. 근데 그것들이 소수당이 다수당의 존재를 또 인정해 줄 때 그게 순리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할 때 법사위가 제대로 작용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부정하면은 그냥 발목 잡기용으로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할 정도의 법안이라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면은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러면 법사위를 소수당에 줄 수도 있죠. 상법 개정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럼 대안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할 것인지를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으로 정하고 제시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법사위원장 달려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다수당의 정책들이 번번이 발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협치에 얼마만큼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지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발목 잡기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건 이제 제도적인 틀을 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각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틀을 짜자는 것이고 그 제도적인 틀이라는 것이 97년도부터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개인에 맡기는 것보다 어떤 틀을 예를 들면 의장과 다른 당의 그 법사위원장을 선임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기 과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그 정도 의석수면은 패스트트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 90일 동안만큼은 법사위에서 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기 과정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폭주를 멈추고 90일 정도는 법사위에서 수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갖자라는 것이지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이고요.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배출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예전 같으면 거부권이라는 저희가 지렛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입법적 폭주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갖고 옴으로써 90일 동안의 어떤 수기 과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거를 왜 그 어떤 그 제도적 효용이 없다고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사퇴한 정청래 의원 이제 어제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 던졌습니다. 박찬대 의원과 2파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결국은 명심 경쟁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차별화가 되는 그 당대표 경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1기 지도 분야, 2기 지도 분야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후에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 약간 방향이 다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국정 동력을 같이 가려는 그 길이 허니문 기간이 좀 길 것 같고 나머지 정청래 위원장은 조금 더 분화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전후 공천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간의 분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두 분의 캐릭터의 차이를 당원 등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그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새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상대로 누가 될 것으로 밖에선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현승 의원 출마로 3자 구도가 되면서 예. 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송원석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 두 분이 양자 구도를 이뤘을 때는 친윤 친한 대리전이고 또 이 송원석 의원이 기반이 영남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송 의원이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분이 김병기 의원과 상대할 유력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3자 구도에서는 좀 예측은 어렵지만 어차피 세 분이 나온 이상 1차 선거에서 과반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예. 두 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 PKTK를 대표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결선에서도 영남 기반을 둔 친윤 성향의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상황에 민주당 원내는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후보 오늘 열릴 합동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어떤 합을 이룰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5대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표심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송원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5대 개혁안 자체는 컨텐츠는 좋은데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제일 필요하다. 그래야지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고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 결국은 5대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 같고 이현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중립적, 절충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 갈등이 중요한 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더라도 인민재판식 반성은 좀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막강한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야당의 원내대표니까 결국은 인물 대결적인 성격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면서 허위 차용증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야당과 김 후보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또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무늬만 차용증일 뿐 실제로 돈을 빌려준 관계인지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히려 관련한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과거에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던 강 씨, 그리고 2018년에도 돈을 빌려줬던 강 씨의 그 회사에 이 씨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이 씨와 김민석 의원 간의 어떤 그 돈 거래, 그 배후에 결국 강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이 씨가 그 강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한 바 예. 있고 그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으며 최근에는 그 원금인 1,000만 원을 다 상환 받았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의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의혹이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제시할 경우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진우 의원이 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그 강모 씨,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가 그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그 추징금과 누진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었고 야인 생활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은 밀려 있고 뭔가 돈은 좀 내야 될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씩 차용증을 써주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저런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잘 모른다. 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증언 정도는 확보돼야지 저런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11명이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그 돈의 저수지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너무 그 준비되지 않은 너무 선을 넘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주진우 의원 등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오늘 새벽에 해명글을 내놨는데 그 해명글을 봐도 아직 그 돈을 네. 언제 갚았다든지 또 그 빌린 돈을 또 어디에 사용했다든지 이런 구체적 해명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좀 요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세금을 내는데 썼다고 하니까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적 자료 제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세금이었고 어떤 세금을 했는지 분명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면은 그게 자료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을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실질적인 채권자 감췄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 증거 없는
경우는 의혹이다, 의혹적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2010년도에 저 강모 씨가 이 공여자 그때 정치자금의 기부자로 재판받을 때에도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도 똑같이 차용구매를 했어요. 예. 1억 5천만 원에 그 이전에 있었던 추징금을 대납하고 가족생활비를 1억 정도를 댔잖아요. 거기다 나 차용해 준 거다라고 했는데 법원에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변제 독촉도 없고 그러니까 차용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이게 차용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저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대상 금액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사인 간의 채무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뭔가 맞춘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다음에는 미리 이걸 좀 맞춰놓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합의를 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기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저 9천만 원이 하루에 다 9명의 차용증이 작성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이자는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원금을 안 갚아요. 원금 독촉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김민석 후보자가 최근에 신고한 재산 내역 보면 6,3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금을 안 갚다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10일 날 부랴부랴 갚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정황들을 볼 때 이게 실질 차용금이 아니고 이건 기부금 아니냐,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의심 자체나 문제 제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단정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좀 팩트 위주로 예. 세세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분들한테 꾼 돈을 갖다가 이제 세금 등 추징금 등을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 2020년도 이전에는 9,555만 원을 갚아요, 추징금을. 근데 저거 다 하면 1억 4천이잖아요. 예. 나머지 돈을 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수학적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대략적인 말씀을 일단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짚어주셨지만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 1,000만 원을 빌려준 이 이모 씨에 네.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돈을 갚은 게 지난 12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총리 후보자로 나선 뒤에 이 돈을 갚았다는 부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니 뭐 예. 정리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갚았겠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인 간 채무로 재산 신고 내역이 기재돼 있고 상황에 따라 갚을 수 있고 가능한 이런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변제했다면 사인 간 채무의 성격이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언론이든 야당이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모아져서 인사청문회 최종 제출된 자료라든가 통해서 소명이 되는 내용을 봐야지 지금부터 금액 단위까지 딱딱 맞추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검증을 하되 낙마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지난 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예. 그때 김앤장의 몇 년간 20억의 돈의 내역 그때 다 소명했습니까? 자료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려도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도대체 김앤장이 가서 뭘 했길래 20억씩 받았냐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정도의 검증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2억 재산 신고에서 1억 4천 4인간 채무도 신고된 내역 가지고 그 금액 딱딱 못 맞춘다고 사퇴하라?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금전거래 관련 의혹, 뭐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 김민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일정 이틀 너무 짧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인사청문회 법을 찾아보니까요. 구조에 위원회 활동 기간이 나와 있는데 활동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흘까지는 인사청문회 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은요. 장관급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KBS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사흘 했었고요. 예.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흘 했었는데 현장 검증까지 포함하면 사흘보다도 더 긴 나흘 동안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일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게 됐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법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여당이 받을 것인가 여기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김민석 예.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SNS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소개하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예. 이 부분 민주당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사면을 검토하거나 예. 뭐 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갈별 뭐 조국 혁신당 또 당사자 본인들은 그런 요구라든가 바람이 당연히 있겠죠. 인지상정인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늘 어떤 상황에서 해도 비판이 많은 상황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뭐 10일 동안의 행적을 보시면 이 지금 경제 난국 해소 또 G7 회담 등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면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은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 검토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본인들의 이 계속적인 뭐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면서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렇게 셀프 구명 의혹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구명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협박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치적으로 정치적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비판일 수 있는 거죠. 자기 편에 대해서 사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 사실을 범한 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추진한다. 뭐 그런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도 내줬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대통령 경선 당시에 경선 룰 자체도 유리하게 해주고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할 틀을 짰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하게 되면 이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예. 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투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면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일견 전체적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사면이 일어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공동 피고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범 신분이거든요. 예.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사면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화영 부지사를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야 되는데 미리 뭔가 어떤 이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면 거래적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쪽 지지자분들은 사면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나 사법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선제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비판인데 실제로 정말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예. 이런 분위기가 좀 없는 겁니까? 사실 사면 복권을 혹시나 해준다 하더라도 예. 형을 얼마나 살았는지도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판결문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년형 중에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시기적 문제, 과연 지금 이렇게 정권 초기에 뭔가 개혁 동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면을 굳이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신중론도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좀 사면권은 오롯이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특검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추천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출범한 3대 특별검사들이 네. 주말에도 사무실과 특검보 물색 등에 나서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까. 고려해 두신 특검보 또는 인선 있으실지. 아직은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서초동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00명이 들어가는 빈 공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력이 워낙에 많다 예. 보니까 사무 공간을 찾는 것도 지금 전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규모도 예. 최대 규모고요.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다루다 보니까 군 극비의 보안 문제가 수사 예. 과정에서 예.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 2017년에 이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명되고 한
열흘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무실 준비가 갑자기 들어가서 이 사무실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한 데다가 수사 공간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네.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준비 기간이 20일 내에 입주는 가능할 것이고 입주 이전이라도 아마 파견 검사라든가 실무 인력을 통해서 수사 자료 검토라든가 이미 특검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할 곳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일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을 도울 특검보들이 있는데 3개 특검 합치면 특검보가 10명이 넘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예.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20명입니다. 예. 그 120명 검사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대한민국에는 서울중앙지검밖에 없어요. 중앙지검 그 두 번째로 큰 그 검찰청이 발족한 것이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특검하고 특검보까지 합치면은 130명이 넘는단 말이죠. 특검은 고검장급 예우를 받고요. 특검보는 지검장급 예우를 받는데 내란 특검은 특검보가 6명이고 나머지 특검은 특검보가 4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법 제가 찾아보니까 특검보의 자격을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던데 특검보가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검사장급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그러한 그 법조인이 특검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예. 그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그 김정민 변호사한테 특검보를 제안했다고 해요. 김정민 변호사가 그 변호사 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의 공정성을 들어가지고 특검보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을 만한 특검보로 그 지명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민 변호사 처신이 굉장히 올바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빨리 털고 가지 못하면 지방선거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인데 안 의원 입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그러면 저런 말씀이 가능하죠. 예. 특검법 표결에 찬성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원내 전략을 수립해라 이런 식의 원내대표에게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특검이 출범했는데 특검에 협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저 말은 자칫하면 국민의힘 내에 수사받을 세력이 존재하는데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듯이 보이지만 조금 더 신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적인 무리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봐도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보충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 무고한 희생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세계 3대 특검의 인력이 워낙 많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안에서도 뭐 인력들이 좀 그렇게 수사를 받는 인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를 표한 것 같은데 정치 보복이 될 거라는 우려 어떻게 보세요?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이걸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왜 저런 발언을 하는가. 안철수 의원은 세계 특검으로부터 모두 자유롭거든요. 떳떳한 사람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특검을 통해서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이것과 관련된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다면은 말끔하게 털어내고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나 앞으로 보수의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이른바 이 적폐청산 그 당시에를 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 국정농단과 지금의 이 내란, 비상계엄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것과는 명확성에 있어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명확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안철수 의원처럼 죄를 짓지 않은 분들은 저는 편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특검의 결과를 빠르게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순진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무리 정치라는 게 사실 저 칼끝을 굳이 특검이라는 그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착출받는 분들 대부분 검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